내가 거지라고? 이거 문방구에서 산 거다 이년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누가 알거지라고? 이거 문방구에서 산 스티커다, 이년아. 굽었던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서며 벽에 붙은 빨간 딱지를 쓱 떼어내던 그 순간, 명품 가방을 든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던 그 장면을. 그래요. 그게 바로 제가 평생 봐온 수많은 똥파리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처음부터 들려드려야겠지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말자입니다. 올해 65이고요.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 시장통에서 순댓국집을 운영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은 대부분 저를 그냥 평범한 시장 아줌마로 보십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언제나 바랜 몸빼 바지에 고무신 신고 머리에는 삼각 스카프를 두르고 국 끓이는 게 제 일상이니까요. 손님들한테는 아이고 사장님 오늘도 별일 없으시죠? 라는 인사를 받고 가끔은 이욕쟁이 할매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제 성질이 고약한 거 압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시장 인근의 상가 건물 3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며 푼푼히 모은 돈으로 하나씩 장만한 것들이지요. 월세 수입만 해도 매달 800은 나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새벽 5시면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손수국을 끓입니다. 왜냐고요? 돈 냄새 맡고 꼬이는 파리떼가 싫어서입니다. 사람이란 게 참 묘해서요. 제가 건물주라는 걸 아는 순간 태도가 확 바뀝니다. 어제까지 눈도 안 마주치던 사람이 갑자기 말자 언니하며 달라붙고 친척이랍시고 오랜만에 연락하는 사람들의 전화기 너머에서는 항상 사업 좀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가난한 척 빼빼하게 살아왔습니다. 진짜 내 사람이 누군지 보려고요. 그리고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이철수. 올해 35이고 답심리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합니다. 성실하고 착한 녀석이에요. 제 재산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손으로 번 돈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아이입니다. 그게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었어요. 너무 착해서 사람 보는 눈이 없거든요. 엄마, 나 여자 소개받았어. 석 달 전 철수가 들뜬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을 때부터 제 가슴에는 묘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를 처음 본 건 지난달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철수가 여자 하나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온몸에서 향수 냄새를 풍기는 젊은 여자. 29살 박세영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저 박세영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시장통 비린내에 코를 찡그리면서도 억지로 미소를 짓는 입꼬리. 가게 안을 훑어보는 눈빛은 이런 데서 장사를 하나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요, 철수 애인이라면서요? 네, 어머니. 오빠 만난 지 석 달 됐어요. 석 달. 제 아들을 안 지 석 달 만에 시어머니한테 인사하러 온 겁니다. 보통은 적어도 1년은 만나봐야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법인데 말이죠. 어머니 순댓국 너무 유명하시다면서요? 저도 정말 먹어보고 싶었어요. 세영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순댓국이 아니라 가게 밖 풍경을, 이 낡은 건물을, 그리고 제 손가락의 금반지를 훑고 있었어요. 철수 오빠가 어머님 요리 솜씨가 최고라고 하셔서 언젠가 꼭 배워보고 싶어요. 배우고 싶다는 말보다 이 집안에 들어와야겠다는 속마음이 먼저 보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순댓국 한 그릇을 끓여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보며 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술 뜨고 두 술 뜨고.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순댓국 중에 최고예요. 철수는 옆에서 신이 나서 그치? 우리 엄마 솜씨 최고지?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챘어요. 이 여자가 국그릇 밑바닥에 가라앉은 순대는 건드리지도 않고 국물만 겉핥기 하고 있다는 걸요. 순댓국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정작 순대는 안 먹는다? 거짓말이죠.
세영 씨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래요. 세영 씨는 직업이? 지금은 쉬고 있어요. 이전 직장 그만두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이에요. 쉬고 있다. 백수라는 뜻이군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직장도 없이 쉬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철수 오빠 정비소 되게 크더라고요. 손님도 많고. 오빠 정말 능력 있으신 것 같아요. 세영이 철수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철수는 쑥스러워하며 뒷머리를 긁었고요. 그리고 세영은 슬쩍 아주 자연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님, 이 근처에서 오래 사셨다면서요? 이 동네 많이 개발된다고 하던데 어머님도 건물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려나요? 요즘 같은 세상에 노후 대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철수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야, 세영아.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빠. 저 걱정돼서 여쭤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잘 모셔드려야 하잖아요. 우리가 잘 모셔드려야 한다. 그 말 속에는 어머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는 속내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산은 무슨? 이 가게 하나가 전부지. 근근히 먹고 사는 거야. 아, 그러시구나. 세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실망한 듯 하면서도 뭔가 더 캐묻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을 철수가 얼른 넘겼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볼게. 세영이 오늘 약속 있대. 그래, 잘 가거라. 두 사람이 가게를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촉이 오는데 그날 저녁 저는 오랜 친구이자 이 동네 부동산 중개인인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 나야 말자야. 말자 언니. 언니 무슨 일이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박세영이라고 29살 여자애 있어. 이 애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알아본다니 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빚은 없는지, 이 동네에 왜 들어붙었는지. 김 사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철수 여자친구야. 그래, 언니가 직접 알아보자는 거면 뭔가 수상하다는 거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그냥 내 촉이 그래. 알았어. 며칠만 줘. 사흘 뒤 김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언니, 나 지금 갈게. 직접 얘기해야 할 것 같아. 1시간 뒤 김 사장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뭐야? 박세영 신용 조회 결과야.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카드 빚 1억 2천만 원. 대출 3천만 원. 연체 기록만 6건. 이 애가 왜 이렇게 빚이 많아? 명품 쇼핑에 미친 애야. SNS 보니까 온통 명품 자랑이더라고. 근데 전부 카드 돌려막기로 산 거지.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 그럼 왜 우리 철수한테? 철수가 정비소 잘한다는 소문 들었나 봐. 그리고 철수 친구들 사이에 철수네 집안 부자라는 소문도 있더라고.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확실해? 확실해. 그리고 언니 이것도 봐. 김 사장이 핸드폰을 꺼내 SNS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세영의 계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곧 죽으면 재산이 다 자기 거라는 친구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캡처돼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인연이. 언니, 철수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해봤자 안 믿어. 지금 콩깍지 씌어서 세영이가 뭘 해도 예쁘게만 보일 거야. 그럼 어떡할 건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직접 보여줘야겠어. 이에 본 색을. 어떻게? 판을 짜는 거지. 그 이후로 세영은 점점 더 자주 우리 가게에 들렀습니다. 철수와 함께 올 때도 있었고 혼자 올 때도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시장 보러 왔다가 들렀어요. 어머님 보고 싶어서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세영의 눈은 언제나 주변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뒤편의 금고를 힐끗 보거나 제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거나 통장을 흘끗 보려 하거나
그리고 어느 날 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가게 건물은 어머님 거예요? 아니, 세를 내고 있어. 아, 그럼 집은요? 전세야. 전세. 세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실망과 의심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주변에서 어머님이 건물 주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헛소문이야. 내가 무슨 건물주야. 이 가게 하나로 근근히 사는데. 아, 네. 세영은 그날 이후로 더 집요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에게 은근슬쩍 질문을 던지거나 제 친구들에게 접근하거나.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제 부탁대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말자 언니. 아유, 그 사람 가난해. 순댓국 팔아서 근근히 사는 거지.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철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세영이랑 결혼하려고. 벌써? 응. 세영이가 빨리 하고 싶대. 나이도 있고 부모님도 걱정하신대. 그래? 예단은 얼마나 원하는데? 5천만 원이래. 5천만 원? 그리고 아파트 명의도 세영이 이름으로 해달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순진한 눈빛으로 저를 보는 철수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고. 며칠 뒤 저는 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영아, 나 말자야. 잠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철수 몰래 둘이서만 얘기할 게 있어서.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못하겠어. 중요한 일이야. 꼭 좀 와줘. 세영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기대와 호기심이 섞인 음성이었어요.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천천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 문방구에서 산 빨간 스티커를 붙이고 가짜 압류 문서를 여기저기 흩어놓고 거울을 보며 허리를 굽히는 연습을 했어요. 이제 곧 박세영이라는 똥파리가 제 손바닥 위로 날아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40년 동안 시장통에서 배운 사람 보는 눈을 제대로 보여줄 때가 온 거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세영아. 들어와. 세영이 명품 가방을 든 채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벽에 붙은 빨간 딱지들을 발견하는 순간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영이 거실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보니 마치 사냥감을 찾는 짐승 같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벽에 붙은 빨간 딱지들 위를 천천히 훑었고 탁자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힐끗 보더니 제 얼굴로 돌아왔어요. 저는 일부러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세영은 조심스럽게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고 명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긴장한 듯 저를 바라보더군요. 사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되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철수는 지금 세영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세영을 감쌀 게 뻔했죠. 사람은 직접 보고 겪어야 믿습니다. 특히 사랑에 빠진 사람은 더더욱.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썼다고 친구가 도망갔다고 2억 3천의 빚이 생겼다고. 건물이 다 넘어가게 됐다고. 물론 전부 거짓말이었지만 40년 장사하며 익힌 연기력은 꽤 괜찮았어요. 가짜 독촉장을 집어들어 보여주는 순간 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엔 놀람이었다가 곧 의심으로 그리고 계산으로 눈빛이 변했어요. 저는 그 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세영이 벽에 빨간 딱지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문방구에서 산 거였지만 멀리서 보면 제법 그럴듯했어요. 그녀는 제가 정말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상황이 진짜인지 판단하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놀란 것도 있겠지만 뭔가를 계산하느라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당장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철수한테는 비밀로 하고 우리끼리 해결하자고. 세영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제 손을 빼냈어요. 이상했습니다. 뭔가가.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하거나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거나 최소한 위로라도 할 텐데 세영은 그저 저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돈이 없다는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다급한 척 그녀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세영이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직 차가운 계산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고. 자신은 철순의 집안이 부자라고 들어서 결혼하려고 했다고. 건물이 다 넘어간다면 자기에게 남는 게 뭐냐고. 요즘 세상에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사람은 없다고. 자신은 솔직한 것뿐이라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어요. 세영이 명품 가방을 들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결혼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거지 집안이랑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그 말을 남기고 세영이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이에요. 아직 본색을 다 드러낸 게 아니라고. 더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철수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자 세영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자기가 직접 철수에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영이 나간 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직접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수였습니다. 세영이 방금 전화했다고 엄마 건물이 넘어간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가겠다고 했습니다. 30분 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철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온 게 보였어요. 숨이 찬 채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왜 말을 안 했냐고 자기가 뭐라도 할 수 있었다고 외쳤습니다. 정비소를 팔아서라도 돈을 구하겠다고 했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철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세영 같은 여자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저는 세영이 뭐라고 했는지 물었습니다. 철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집안 정리부터 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나중에. 그 말 속에는 건물이 없으면 결혼 안 한다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세영이가 너 좋아해서 만나는 거 맞냐고. 철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웃었어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세영이가 이상하다고. 처음엔 진짜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자꾸 돈 얘기만 한다고. 예단도 5천만 원 달라고 하고 아파트도 자기 이름으로 하자고 한다고.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란스럽다고 했어요. 세영이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요즘 들어 이게 진짜 사랑인가 싶기도 하다고.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 순진한 아이가 세영의 본색을 조금씩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직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정말로 거지가 된다면 세영이가 내 옆에 있을 것 같냐고. 철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사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대로 됐다고 세영이 본색을 조금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철수는 눈치채기 시작했지만 아직 확신은 못하고 있다고요.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할 거냐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고. 세영이가 완전히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김 사장이 걱정했어요. 철수가 너무 상처받는 거 아니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처받는 게 낫다고. 결혼하고 나서 상처받으면 그땐 돌이킬 수 없다고.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의 가짜 압류 딱지를 바라봤습니다. 세영은 분명 다시 올 겁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으로 더 잔인하게. 그리고 그때 철수가 모든 걸 직접 보게 될 거예요. 며칠 뒤 예상대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영이었습니다. 철수와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제 집에서 셋이 만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숨은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파혼을 통보하러 오는 거죠. 저는 내일 저녁에 오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철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 세영이도 온다고 얘기할 게 있으니 꼭 와야 한다고 했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집을 정돈했습니다. 빨간 딱지는 그대로 두고 가짜 서류들도 눈에 띄는 곳에 놓아뒀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허리를 굽히는 연습을 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이다. 이제 진짜 본색을 보여줄 시간이라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철수와 세영이 함께 온 모양이었어요. 문을 열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철수는 불안한 표정이었고 세영은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실에 들어선 세영의 눈빛이 먼저 벽에 빨간 딱지들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철수를 봤어요. 계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할지, 어떻게 상황을 정리할지. 철수는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세영은 철수 옆이 아닌 저와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 거리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 집안과의 연은 끊어진 거죠. 저는 일부러 허리를 더 굽히고 앉았습니다. 늙고 초라한 노파의 모습으로. 세영이 저를 내려다보는 시선에는 동정도 존중도 없었어요. 그저 쓸모 없어진 물건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침묵이 길어졌고 철수가 먼저 입을 열려는 순간 세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비해온 거였어요. 천천히 탁자 위에 놓는 모습을 보니 이미 결심하고 온 게 분명했습니다. 세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과 오빠에게 할 말이 있다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랭했어요. 자신도 많이 고민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다 펴졌다를 반복했어요. 그 아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 나올지. 세영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경제적 기반이 중요하다고. 자신도 철수를 좋아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고. 집안이 빚에 허덕이는데 어떻게 미래를 꿈꾸냐고. 저는 세영을 바라봤습니다. 매끈하게 정리된 말투.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된 이유들. 하지만 그 속에는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있었어요. 돈이 없으면 필요 없다는 것. 철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자기는 뭐냐고. 지난 석 달은 뭐였냐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세영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감정이 있었지만 현실을 무시할 순 없다고. 철수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이해. 참 쉽게 말하더군요. 사람의 마음을 갖고 논 것에 대해, 진심을 이용한 것에 대해 그저 이해해달라는 한마디로 정리하려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자기 때문이라고. 엄마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세영이에게 미안하다고. 철수도 너무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세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사과를 받아들이는 대신 오히려 더 냉정해졌어요. 어차피 일어난 일이라고 서로 상처받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 등을 돌리고 섰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는지 슬픈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세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슬쩍 아주 자연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사실 처음부터 의심했다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건물 세 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상했다고. 알고 보니 그냥 헛소문이었다고. 그 말에 철수가 돌아섰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자기 엄마를 의심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자기와 만난 것도 다 확인하려고 만난 거냐고. 세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세영이 완전히 방심하고 철수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을. 이제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세영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돈 때문에 사람을 저버리는 게 맞는지,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바지 끝을 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철수가 얼마나 세영이를 사랑하는지 안다고. 자기가 어떻게든 빚을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세영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노망난 거 아니냐고. 자기가 미쳤다고 빚쟁이 가족 수발을 들냐고. 건물도 없는 늙은이랑 엮일 일 없다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철수가 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지금 자기 엄마한테 하는 말이 맞냐고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세영이 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현실을 보라고. 어머니가 사기쳐서 집안 망했다고. 주제 파악 좀 하라고. 자기는 거지 집안 며느리 될 생각 없다고. 거지 집안. 사기. 주제 파악. 세영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믿고 사랑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충격이었죠. 세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신이 난 것처럼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부터 철수네 집이 부자라는 소문 듣고 접근했다고. 순댓국집 할머니 뒤에 건물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고. 근데 알고 보니 그냥 빚쟁이였다고. 그리고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런 늙은이 모시고 어떻게 사냐고. 병원비에 장례비까지 생각하면 손해라고.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이득이라고. 손해, 이득, 병원비, 장례비. 사람을 계산하는 그 차가운 말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철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그 아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철수가 잘못된 행동을 할까봐 걱정했지만 그 아이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세영이 가방을 들며 일어섰습니다. 할 말은 다 했다는 표정이었어요. 현관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후회도 미안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저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섰습니다. 굽어있던 등이 곧게 펴지고 떨리던 손이 멈췄어요. 그리고 벽에 붙은 빨간 딱지 하나를 슥 떼어냈습니다. 스티커였어요. 그냥 문방구에서 산 빨간 스티커. 세영이 돌아섰습니다. 저를 보는 눈이 커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딱지들도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서, 문에서, 가구에서 모두 가짜였어요. 그리고 탁자 위에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찢어서 바닥에 뿌렸죠. 철수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세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알거지라고. 누가 빚쟁이라고. 이 모든 게 연극이라고. 너 같은 똥파리 걸러내려고 일부러 꾸민 거라고. 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다물어졌다를 반복했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세영 앞에 던졌습니다. 건물 세 채의 등기부등본도 함께. 그리고 김 사장이 조사한 세영의 신용조회 서류도 바닥에 뿌렸어요. 카드 빚 1억 2천. 대출 3천. 연체 기록 6건. 세영이 서류를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시장통에서 배운 게 뭔지 아냐고. 사람 보는 눈이라고. 너 같은 애들이 한두 명 본 게 아니라고. 돈 냄새 맡고 달라붙는 파리떼 말이야.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SNS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세영이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들. 시어머니 얼마 안 남았으니 참고 몇 년만 살면 건물 다 자기 거라는 내용. 사랑은 배 안 불린다는 말. 돈이 최고라는 말. 세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변명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철수가 핸드폰 화면을 보고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이냐고. 정말 처음부터 자기를 이용한 거냐고. 세영이 황급히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장난이었다고, 친구들끼리 하는 농담이었다고, 진심이 아니었다고 변명했어요. 철수 오빠를 정말 사랑한다고, 어머님도 진심으로 모시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말일 뿐이었죠. 저는 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아들 인생 망치기 전에 썩 꺼지라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너 같은 도둑년은 필요 없다고. 세영이 철수에게 매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그녀를 밀쳐냈어요.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자기는 너 같은 여자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들킨 것에 대한 분노였고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좌절이었습니다. 세영이 명품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쏘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도 세영의 향수 냄새가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역겹게 느껴지는 그 냄새. 석 달 동안 제 아들을 속인 거짓의 냄새였어요. 철수는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본인도 지금 무슨 감정인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들의 등을 토닥이지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어요. 무너진 마음을 추스를 시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어요. 째깍째깍. 규칙적이고 냉정한 그 소리가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천천히 주웠습니다. 세영의 신용조회서, 카드 빈명세, SNS 캡처. 하나하나 집어들며 생각했어요. 이 종이 한 장 한 장이 제 아들이 받았을 상처를 의미하는구나.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세영이가 그런 사람인 걸 알았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라고. 시장통 냄새에 코를 찡그리면서도 순댓국이 맛있다고 거짓말하던 그때부터. 눈은 돈을 세고 입은 사랑을 말하던 그 순간부터 알았다고. 철수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자기만 몰랐다고. 자기만 바보같이 속았다고 중얼거렸어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순수했던 거라고.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준 거라고. 하지만 그 말은 꺼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아이에게는 그런 위로가 독이 될 것 같았거든요. 철수가 바닥에 SNS 캡처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세영이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 시어머니 얼마 안 남았다는 말. 건물은 다 자기 거라는 말. 돈이 최고라는 말.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수의 주먹 안에서 서류가 뭉개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건 없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했어요. 내가 착한 사람이어서,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고맙다고. 그래서 세영 같은 사람이 들어올 수 없었다고.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참고 참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35살 어른이, 정비소를 운영하는 사장이 제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다 지나갈 거라고 속삭였어요. 철수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철수가 진정하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세수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철수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차분해진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아 제가 내민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두 모금 마시고. 그리고 철수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직접 말하지 않았냐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연극까지 했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말로 하면 믿지 않았을 거라고. 엄마가 오해한다고, 세영이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을 거라고. 사람은 직접 봐야 믿는다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진실은 더더욱.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자기도 그랬을 것 같다고 했어요. 엄마 말을 안 믿고 세영을 믿었을 거라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목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 아픈 게 나중에 평생 아픈 것보다 낫다고. 철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옳았다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만약 결혼했다면 정말 끔찍했을 거라고.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다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위로의 말도 격려의 말도 필요 없었어요.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때 철수가 문득 물었습니다. 그럼 예단으로 달라던 5천만 원은 어떻게 하냐고. 이미 약속한 거 아니냐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약속? 무슨 약속이냐고. 구두로 한 말이 무슨 계약이냐고. 게다가 세영이 먼저 파혼했으니 우리가 줄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철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세영이 분명 화낼 거라고. 엄마한테 속았다고 난리 칠 거라고.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화내든 말든 상관없다고. 어차피 다시 볼 일도 없고 만약 찾아오면 경찰 부를 거라고 했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잘 보냐고. 어떻게 세영이가 그런 사람인 걸 단번에 알았냐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답심리 시장통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 각자의 삶이 있고 그들 각자의 욕망이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40년이라고. 40년 동안 시장통에서 장사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봤다고. 돈만 밝히는 사람, 남등 처먹고 사는 사람, 거짓말로 먹고 사는 사람. 다 봤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눈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눈을 보면 안다고.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숨기는지. 세영이의 눈에는 사랑이 없었다고. 오직 계산만 있었다고. 철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자기 눈에는 뭐가 보이냐고.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눈물 자국이 남은 뺨.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진심이 있었어요.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 대답했습니다. 착함이 보인다고. 진심이 보인다고. 그래서 엄마가 지켜주고 싶었다고. 철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제 집에서 잤습니다. 어릴 적 자기 방에서 어릴 적처럼 작게 웅크리고 저는 방문을 살짝 열어 아들의 잠든 모습을 봤어요. 편안해 보였습니다. 세영이라는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짜 압류 딱지들은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제 필요 없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사장이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됐냐고. 저는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세영이가 본색을 드러낸 것, 철수가 진실을 안 것, 둘이 헤어진 것. 김 사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잘 됐다고. 철수가 평생 고생할 뻔했다고. 그리고 물었습니다. 언니는 괜찮냐고. 아들이 상처받는 걸 보는 게 힘들지 않았냐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괜찮냐고요? 솔직히 괜찮지 않았어요.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는 게, 배신당한 표정을 보는 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지금의 아픔이 앞으로 올 더 큰 아픔을 막았다고.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대단하다고. 자기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엄마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몇 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나 이 아들을 다 키우지 못한 그 사람. 만약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웃으며 말했을 거예요. 당신 잘했다고.
우리 아들 잘 지켰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철수 앞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강해 보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 있는 이 순간만큼은 울어도 괜찮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별을 보고 남편을 떠올리고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어요. 세영이의 차가운 눈빛, 철수의 무너지는 표정,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의 침묵. 모든 게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잘했다고. 내가 잘했다고. 아들을 지켰다고. 새벽 2시. 시장통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없는 걸 보니 깊이 잠든 모양이었어요. 좋습니다. 푹 자라.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저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엔 순댓국을 끓여줘야겠다고. 철수가 좋아하는 그 맛으로. 따뜻하고 든든한 한 그릇을. 그게 제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40년 동안 이 시간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으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순대와 내장을 꺼냈어요. 오늘은 특별히 정성껏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국물이 끓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어둠이 걷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풍경이었습니다. 어제의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세영의 차가운 눈빛, 철수의 눈물, 진실이 드러나던 그 순간들. 하지만 손에 쥔 국자의 무게가 현실을 일깨웠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순댓국이 완성될 무렵 철수가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부엌에 나타났어요.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침 인사도 없이 식탁에 앉더니 제가 내민 국그릇을 받아들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철수 맞은편에 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국물 소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부엌을 채웠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한참을 먹다가 철수가 말했습니다. 맛있다고. 역시 엄마가 끓인 순댓국이 최고라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40년 경력인데.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매일 먹어도 안 질리는 게 엄마 손맛이라고. 철수가 따라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철수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이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넓은 어깨, 단단한 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어요. 설거지를 끝낸 철수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는 아빠 생각 많이 하냐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어요. 가끔 한다고. 특히 힘들 때 생각난다고.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제 자기도 아빠 생각이 났다고. 만약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 궁금했다고. 저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성실하고 착했던 그 사람.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제게 소중한 아들을 남겨준 사람. 만약 그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보다 먼저 세영의 본색을 알아챘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저처럼 아들을 지켰을 거예요. 말했습니다. 아빠도 엄마처럼 했을 거라고. 너를 지켰을 거라고. 왜냐하면 너는 우리의 전부였으니까. 철수의 눈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다시 정비소로 돌아갔고 저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일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더 맑게 느껴졌고 손님들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단골 손님 하나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아들 결혼은 언제 하냐고. 며느리감 데려온 거 봤다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여자 아니라고. 다른 사람 만날 거라고. 손님이 어머나 왜요 하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통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40년을 살았구나. 이 골목에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울고 장사하며 살았구나.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부자인 이유는 건물 세 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진짜 부는 이 경험들이었고 사람을 보는 눈이었고 아들을 지킬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수였어요. 저녁 같이 먹자고 자기가 고기 사올 테니 엄마는 쌈장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좋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쌈장 재료를 꺼냈습니다. 된장, 고추장, 마늘, 참기름. 하나하나 섞으며 생각했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행복이구나. 저녁이 됐고 철수가 왔습니다. 고기 한 팩을 들고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상처는 아직 남아있겠지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굽고 쌈을 싸먹으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비소 손님 이야기, 시장통 소식, 날씨 이야기. 특별할 것 없는 대화들이었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철수가 문득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큰 걸 배웠다고. 사람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진심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세상에는 세영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너 같은 사람도 있다고. 중요한 건 구별할 줄 아는 거라고. 철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구별하냐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눈을 보라고. 사람의 눈에는 거짓말이 없다고. 입은 거짓말을 해도 눈은 진실을 말한다고. 철수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눈에는 뭐가 보이냐고.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 보이는 건 사랑이었어요. 엄마를 향한 사랑. 그리고 삶을 향한 의지.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보인다고.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될 사람이 보인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영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 떠났겠죠. 그게 그녀의 삶이니까요. 철수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웃음이 돌아왔어요. 가끔 정비소 일이 끝나면 가게로 들러 순댓국 한 그릇을 먹고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끓였어요. 어느 날 저녁 철수가 말했습니다. 요즘 정비소에 새로운 손님이 있다고. 차가 고장나서 왔는데 참 착한 사람 같다고. 여자라고. 저는 귀가 번쩍 뜨였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철수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언젠가 철수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는 사람을.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을. 그리고 그때가 오면 제가 먼저 알아볼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진심인지 거짓인지. 밤이 깊었습니다. 철수를 배웅하고 문을 닫았어요. 거실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통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끝났다고. 좋은 결말이라고. 세영이라는 똥파리는 날아갔고 제 아들은 무사했어요. 상처는 있지만 치유되고 있고 교훈은 남았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아프지만 배우고 넘어지지만 일어나고.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웃고 있는 그의 얼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지켰어.
앞으로도 잘 지킬 거야. 걱정 마. 사진 속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왠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당신이 있어 다행이라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내일도 새벽 5시면 일어날 겁니다. 가게 문을 열고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을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걸.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게 가장 큰 부라는 걸.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함께 순댓국을 먹으며 행복하게. 똥파리가 날아갔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된다. 더 조심하며 더 지혜롭게 더 사랑하며. 답심리 시장통 순댓국집은 오늘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그곳에서 한 어머니가 국을 끓인다. 아들을 위해, 손님들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때로는 단호해야 하고 때로는 잔인해 보여도 그게 사랑이다. 김말자 65. 순댓국집 사장. 건물주. 그리고 무엇보다 한 아들의 어머니.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된다.